네, 안녕하세요. 인문학 글쓰기 강사 정부님입니다. 네, 오늘은 자서전 쓰기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장면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이 장면의 극대화라는 용어는 판소리에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옛날 춘향가나 흥보가 이런 거 보면 장면의 극대화 부분이 있어요. 뭐 흥보가에서는 박을 딱 탔는데 그 박 속에서 금은보화가 막 쏟아지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거기서 막 그 박을 타고 막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서 춤을 추고 막 노래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많이 길어지면서 내용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 장면을 좀 더 섬세하게 풍부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소설에서도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또 쓰는 자서전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묘사와 서사를 가르치면서 그 여러분의 뭐 출생, 고향 이런 거는 이제 묘사 기법으로 좀 자세하게 나타내 보라고 했잖아요. 그다음 뭐 어린 시절에 뭐 친구와 이야기 나눈 거, 부모님과 이야기 나눈 거 이런 것들도 큰 따옴표를 써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한번 해보라고 했죠.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글에 생동감과 현장감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서전 쓰기 한번 이론적인 것들을 한번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면의 극대화란 주어진 장면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문학적 장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판소리에서 장면을 최대한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서 극적 효과를 꾀하였다. 이를 자서전 쓰기에서도 활용해 본다.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설명해 본 거예요. 네, 이건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번 딱 설명했죠. 고난과 시련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출생, 결혼, 육아, 경제난 이런 거, 이사,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과 또는 가족들과 지내면서 이제 갈등을 겪기도 하죠. 그 당시의 어려움. 만약 여러분들이 자서전을 쓸 때 나는 늘 뭐 행복했다, 뭐 이렇게 즐거웠다, 좋았다 이럴 것만 쓰면 어떨까요? 한평생 삶이 무조건 즐거웠던 사람이 있을까요? 네, 다 기복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다시 또 인생을 또 가열차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재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 항상 인물과 인물들끼리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드라마는 드라마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 드라마나 저녁 드라마 보시면 막 싸워요. 그죠? 많이 싸우고 싸움이 탁 그게 치달을 때 다음 시간에 막 이런 식으로 가죠. 네. 그래서 다음번에 딱 시작하다 보면 별거 아닌 거였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극적인 효과를 이렇게 마지막에 딱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자서전을 쓸 때 나는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나타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드리 헵번 아시죠? 네, 우리 그 20세기에 3대 미녀 배우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벨기에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자라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 헐리우드 배우가 된 거죠. 이분도 아주 굴절이 많았어요. 남자도 많이 사귀고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이혼도 여러 번 했고 또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의 그 아버지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는데요. 예, 그래서 오드리 헵번의 제가 정기문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정기문에서는 이제 오드리 헵번은 어떠어떠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드리 헵번이 쓴 것처럼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오드리 헵번 자신이 쓴 것처럼 나라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보는 이제 그 인물 전기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서 가지는 생각, 그 디테일한 고민 이런 것들은 좀 안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오드리 헵번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어떻게 걱정하고 그 시련을 넘겨왔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배우로서, 엄마로서 여러분의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또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가난하고 위약한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을 도우며 살았던 오드리 헵번. 그녀의 고난과 시련을 살펴보자. 오드리 헵번은 로마의 휴일에서 이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요. 로마 휴일에서 이제 원래는 다른 여배우가 이렇게 물망에 올랐는데 그 배우들이 안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감독이 바뀌는 바람에 결국 이제 초짜 배우였어요. 헵번이 초짜였던 오드리를 감독이 기용을 해서 로마의 휴일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였죠. 처음에 이제 포스트가 그레고리 팩이 아주 큰 글씨로 이렇게 부각이 됐대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은 신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레고리 팩이 주연이다 이걸 효과로 이제 광고 효과를 보려고 냈는데 이제 그레고리 팩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번 영화에서 아무래도 오드리 헵번이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후보에까지도 오를 것 같은데 오드리 헵번 이름도 같이 크게 키워줘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포스트를 다시 고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로마 휴일이 끝나고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영화도 찍었죠. 거기서 뭐 오드리 헵번이 몰리버 뭐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걸로 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저는 그 오드리 헵번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 장면을 좀 따가지고 왔어요. 네. 1959년 1월 원포 기본의 촬영에 들어갈 무렵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결혼했어요. 무척 기뻤지만 이미 유산 경험이 있던 터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유산을 했거든요. 이 영화는 서부 영화로 무더위와 먼지 속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말을 타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임신했는데 말을 타야 되니까 사실은 위험하죠. 하지만 영화 일정 때문에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말이 갑자기 머리를 쳐들고 뒷발로 섰습니다. 나는 그만 땅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들것을 가져와 어서 빨리 병원으로. 자, 여기 볼게요. 큰 따옴표가 들어갔죠. 여기 말을 주고받고 이런 말을 하나 딱 쳐주면 긴장감이 흐르죠. 먼지로 뒤덮인 길을 달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몇 번이나 기절했습니다. 갈비뼈 4개에 금이 가고 척추뼈 2군데가 부러졌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다친 거죠. 그죠? 척추뼈가 부러졌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아기는 괜찮나요? 내 몸이 부서진 것보다 아기 걱정이 더했습니다. 아기는 결국 살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화만 아니었다면, 내가 영화를 포기했더라면 나는 후회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정기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뒷부분을 제가 좀 집어넣었어요. 제가 오드리 헵번이었다면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영화 안 찍을 걸. 영화 좀 찍었지만 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 아이만을 위해서 그냥 다른 것들을 이제 접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났으니까 그 영화를 찍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자신을 자책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기를 뱃속에서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심정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뱃속에서 아기가 심장이 뛰다가 안 뛰고 그런 게 2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 당시에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아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정말 괴롭고 힘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행히 나는 다시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기를 낳기 전까지 어떤 영화에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또 유산이 되면 그죠?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아기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1960년 1월 그토록 바라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아기의 이름을 신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션이라고 지었습니다. 션, 정말 반가워. 네가 태어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자, 나와 페르는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 페르라는 사람은 영화 감독인데요. 이 페르를 만나기 전에 그 오드리 헵번이 만나던 남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들과 다 헤어지고 이 페르라는 이 유부남이었어요. 결혼을 했거든요. 페르는 세 번 이혼을 하고 이제 오드리 헵번이랑 결혼을 한 건데요. 이 당시에 오드리 헵번이 페르랑 결혼할 때 사람들이 정말 오드리는 믿지는 장사를 했구나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페르는 엄청난 바람둥이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삶이 평탄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원 한쪽에서는 션을 위한 그네와 미끄럼틀도 놓았습니다. 자, 오드리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한 게 보이죠. 그죠? 스위스에서 그쵸, 잘 지내면서 미끄럼틀도 놓고. 자, 쭉 내려와봐. 션. 자, 이렇게 볼게요. 자기가 한 말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죠? 나는 미끄럼틀 아래에서 2팔을 벌리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션은 한방 웃음을 지으며 미끄러져 내려와 내 품 안에 앉혔습니다. 영화 출연 횟수를 줄이며 션과 함께하는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페리는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기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이게 들어가야겠죠. 자, 여기는 왜 빠졌느냐면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정기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빼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 이 정도 표현한 것 같아요. 안락한 집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싶었으나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쌓였고 우리 부부 사이는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파국이 시작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기를 봐. 오드리가 혼자 휴가를 왔네. 자,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니다가 혼자서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나는 괴로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이별을 겪었기 때문에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함께 만든 영화 어두워질 때까지가 개봉되기 전에 남편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드리
햇번은 부모님이 원래 이혼하셨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혼을 안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쵸? 남편이 자꾸 겉돌고, 예, 바람을 피우고 이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또 아이한테도 소홀하다 보면,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때 이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드리 헵번의 심정은, 그쵸?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나 같은 영화 배우를, 그죠? 나같이 유명하고 그런 영화 배우가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까 이러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이 페르라는 남자가 아니라 처음에 내가 사귀었던 다른 남자들, 착실한 남자랑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갖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제 한편으로 페르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아들 션을 낳을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위안을 삼았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드리 헵번은 워낙 아름다우니까 남자들이 가만 안 두죠. 그래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납니다. 자, 1969년 정신과 의사인 도티와 결혼했습니다. 이 도티라는 남자는 로마의 휴일이란 영화를 볼 때부터 그랬대요. 나는 오드리랑 결혼할 거야. 오드리랑 결혼할 거야. 그랬는데 오드리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오드리가 이혼했죠. 이제 기회는 이때다 하고 나타났나 보죠. 그는 나보다 9살 어렸습니다. 영화 제의가 오면 대본을 보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예, 오드리 헵번은 이제 충실하게 가정생활을 꾸려가고 싶었던 거죠. 다음에 아들 루카가 태어났습니다. 자, 39에 아이를 낳았어요. 엄청난 노산이죠. 그 당시에 보면. 예,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아이들과 생활하며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화로운 세월은 마냥 계속될 줄 알았으나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짜자잔짠. 자, 요 뒤에 또 뭔가 찾아오겠죠. 네. 남편 도티는 영화배우인 아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영화 출연을 거의 하지 않는 평범한 아내에게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했었나 봅니다. 내가 영화배우로서 활발히 활동해야 도티 자신도 그 화려한 세계를 즐길 수 있는데 도티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쵸? 오드리의 그 전성기를 좋아했던 거죠. 그죠? 또 남자는 9살이나 어리니까 오드리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40대가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좀 시들시들하겠죠. 자기는 아직도, 도티는 아직도 나는 청춘이야.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또 오드리가 영화라도 그죠? 제의를 받고 또 활동을 했더라면 그 화려한 그 오드리를 계속 보는 그 즐거움과 또 같이 소프트하는 그 재미로 이렇게 다닐 텐데 그냥 다른 집 여자랑 다름없이 그냥 평범하게 있으니까 네, 염증이 났나 봐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도티는 점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란 큰아들 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새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아요. 나도 안단다. 그런데 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우리 때문인가요? 자, 아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찢어지겠죠? 네. 새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엄마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죠?
또 아들의 입장에서도 새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만 안 된다 했지만 큰아들도 좀 불만을 토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 아들들도 행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티라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바람을 피웠어요. 네. 그래서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참 살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헤어지기를 결심하고 오드리는 우울증에 빠져요. 또 엄마 병도 깊어지고 또 이제 큰오빠도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여러 번 겹치다 보니까 오드리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참 오드리 헵번은 화려하고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참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가정생활은 그죠? 굴곡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화려하고 예쁜 여자를 놔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울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안은 또 모르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제 화려한 배우 생활을 했지만 가정 생활은 순탄하지 못하고 어려웠고 그런 거 보면 이 삶이 그쵸? 누구나 다 이 굴곡이 있다는 거 그죠?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드리 헵번을 가져온 거거든요.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아카데미 주연상도 받은 이 배우가 또 이혼을 2번이나 하고 우울증을 겪고 그죠? 또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 다 힘들고 괴로운 거는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서전을 쓸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을 내가 이렇게 꺼내놓지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남이 있는 것은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어렵고 괴롭고 힘든 거는 일단 묻어두시고요. 이 정도 괴로움이나 이 정도 고난은 내가 남에게 꺼내도 되겠구나.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나는 이렇게 거쳐왔구나.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건이나 그 일은 이렇게 한번 종이에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드리 헵번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누구나 다 힘든 거고 그쵸? 우리도 힘들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들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